오늘도 NMP6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NMP6 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를 이용해 2024년 투표에서 자신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각국의 시도를 꼼수이자 선거 개입의 최신 사례라고 규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드노믹스 성공 내러티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46대 대통령 하에서 지속적으로 급여 성장률 예측을 과대평가해왔고 2023년 내내 경제 성장 둔화를 반영하기 위해 데이터를 하향 조정했어야만 했다고 저스터뉴스가 보도했습니다. 2023년 올랜도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가한 한국 중소기업들 부스에 월마트 비즈니스 파트너십 수석이 방문해 제품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현장을 뉴스앤포스트가 다녀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대와 손잡고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삼성전자 뉴스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UT 어스틴의 코크렐 공과대학에서 열린 반도체의 날 행사에서 UT 어스틴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총 37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J 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가 미국 사업 확장에 속도를 냅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CJ 푸드빌이 4,7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홀카우니 게인스빌의 약 9만 평방미터 부지에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28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3부작 심포지움이 조지아주 컬럼버스 주립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세미나는 총 3회 실시되는데요. 첫 번째 세미나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프랭크 브라운 홀 1304호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인 교수인 이대우 교수가 기획을 맡았습니다. 정치학과 교수인 이 교수는 한미동맹은 6.25 전쟁에서 탄생한 등대와 같다며 이 일련의 행사는 지난 70년 동안 양국의 공동 여정을 지속적으로 이끌어온 유산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희생을 기억하고 기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 힘든 미국에서 올해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아예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미국인이 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광기를 끝내고 싶다면서 미시간과 같은 주에서 미국 자동차 제조를 끝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NMP6 뉴스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나나나.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페이팔로 9월 1일 날 기윤님, 저희가 기윤철님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기윤님 페이팔로 보내주신 후원금 도착했고요. 9월 후원금 보내드립니다. 아시죠? 항상 감사함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NMP 뉴스 더욱더 사랑받는 귀한 방송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밤낮으로 수고하시는데 건강 잘 지키시고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쁜 편지 엽서에다가 손글씨로 보내주신 거는 텍사스주 폴스워스에 계신 제이 글링님 보내주셨는데요. 홍 기자님께 안녕하세요. 이 폭염 속에서도 여러모로 정보를 줘 감사드려요. 죄송해요. 빨리 보내지 못해 라고 하셨는데 빨리 보내지 못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감사하게 너무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돈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해주셨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곳은 계속 107도 내지 110도까지 폭염 때문에 외출할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살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전기요금이 7월 달부터 320불 내지 350불이 나왔어요. 와, 지금 문제입니다. 예전에 같았으면 뭐 한 200불, 250불, 아무리 여름이어도 그랬어야 정상인 전기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자동차 가스값도 4불로 인상돼서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이렇게 걱정하셨는데요. 부디 건강하시고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길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포트워스에서 제이클링님. 네,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가 망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저희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야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미국이란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지원금을 주고 돈을 주고 이런 역할로 끝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은 나눔의 정신, 봉사와 섬김의 정신이 국민들 속에 배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국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미국 국민들이 나가가지고 나눠주고 봉사하고 하는 것을 선뜻 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전체 사회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여유 있는 민족이었는데 이 미국이란 나라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여유가 지금 다 없어져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힘들어지면 그러면은 전 세계가 다 힘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빨리 되돌아오길 저희는 바라고요.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특히 텍사스는 더 뭐 심하시겠지만 더운 날씨 건강 관리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요즘 이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 질 바이든 여사도 코로나 걸렸다 뭐 그러면서 막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은 보도 안 해도 될 만한 별거 아닌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를 굉장히 크게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죠.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해서 또 다시 국민들의 삶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백영란님, 우리 남편도 지금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지금 FFF를 부르면서 문제 해결하느라 고생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참 어떤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뭐 힘든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두 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살기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좀 시작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지금 인터넷은 커넥션이 지금 정확하게 복구가 됐다라고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유튜브 쪽에 아직 문제가 좀 남아있긴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럼블로 가실 분들은 럼블로 가셔도 좋고요. 페이스북에서 보실 분들 페이스북에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다 보실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뉴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서 공화당 예비 경선에서는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두를 달리고 있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50% 수준이 아니라 60%가 넘어가는 지지율을 얻을 정도로 아주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것에 비하면은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은 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지금 라마스와미보다도 지금 떨어지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저기에서 라마스와미에 뒤처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주류 언론들, 좌파 언론들은 마치 니키 헤일리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1등은 트럼프, 2등은 론 드산티스, 3등은 니키 헤일리다, 이런 기사들을 내놓는 걸 저희가 보고 있는데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총체적인 실체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니키 헤일리가 잠깐 반짝 인기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국부적인, 지역적으로 아주 국부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요. 론 드산티스의 인기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론 드산티스의 대안으로 니키 헤일리라도 어떻게 내보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어려울 겁니다. 반면에 라마스와미 같은 경우에는 야금야금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지금 지지층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론 드산티스 지지자들이 라마스와미 쪽으로 많이 빠져가고 있다는 징후들도 여기저기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주목하는 인물은 사실은 니키 헤일리보다는 라마스와미이고요. 하지만 라마스와미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의 정책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만의 색깔을 유지합니다. 첫째는 나는 젊다. 둘째는 나는 부정적인 걸 하지 않겠다. 네거티브보다는 파지티브한 캠페인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오로지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진실 캠페인을 펼치겠다. 뭐 이러면서 좀 더 좀 이렇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캠페인 쪽으로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정책이나 방향 뭐 이런 것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너무나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절대적으로 많은 수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리고 일부 공화당 기득권층에서도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정헌법 제14조를 발동해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수정헌법 제14조의 내용은요, 공직자가 선출직, 국민들에 의해서 투표를 받아가지고 선출됐던 선출직에 있었던 공직자가 반란 혹은 반란 내지는 봉기 혹은 이제 반역 이런 데 가담을 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게 한다. 다시 이 투표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수정헌법 제14조의 내용인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 6일 의회 사태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6일 의회 사태 때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이 내러티브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죠. 그 내러티브를 가지고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이 있었습니다. 탄핵 결의안이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죄로 끝났습니다. 트럼프는 반란을 일으킨 인물은 아니다라고 반란죄를 물을 만한 증거가 없다 해서 무죄 처리가 된 것이죠. 적어도 반란죄를 묻는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소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1월 6일 사태와 관련해서 반란 음모 혐의를 해가지고 기소를 해온 상황이고요. 또 지금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 이것도 결국에는 반란 음모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기소가 되어져 있어서 이 기소 내용이 지금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유죄 판결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은 수정헌법 14조에 의거해서 각 주의 주 선거 담당하고 있는 최종 책임자가 이 투표용지에서 이 사람은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 국민들이 투표할 수 없다라고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이 주장을 지금 강하게 펼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국민을 위한 자유 발언 해서 Free Speech for People, Free Speech for People이라는 말만 놓고 보면은 좋은 단체일 것 같은데 이 단체가 지금 각 주에 뉴욕이라든가 뉴햄프셔라든가 이런 주들을 포함해서 한 9개 주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 국무장관 주로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보냈고요. 왜냐하면 주 국무장관들이 보통 주에서 선거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트럼프는 지금 반란에 가담한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오는 걸 박탈해야 된다. 후보로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후보 자격 박탈을 주장하고 나온 것에 대해서 각 주별로 지금 뭔가 모종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햄프셔주 같은 경우에 데이빗 스캔런 주 국무장관이 지금 법무부 쪽에다가 주 법무부에다가 의뢰해서 소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는 국무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게 되면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주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미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주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 만약에 주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주 법무장관이 애리조나주의 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지우게 하려면 누군가가 애리조나주 국무장관을 소송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수정헌법 14조에 이런 게 있는데 트럼프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넣으려고 하느냐, 빼라라는 소송을 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누가 걸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애리조나 주 법무장관은 주 국무장관은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 주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선거는 철저하게 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선거에 관련된 모든 규칙과 법규는 주의회가 법으로 통과시키게 되어져 있고요.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이 주 국무장관들이 선거법을 집행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 단위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요. 만약에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해서 트럼프를 투표용지에서 빼겠다. 후보로서의 자격을 아예 박탈해버리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건 주 단위에서 그런 결정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결정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 트럼프가 왜 자격이 없느냐 하고 역소송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전국에 다 그런 소송들이 벌어지게 되는 아주 전대미문의 아주 복잡한 일들이 시끄러운 일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헌법학자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가시지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반란에 가담했다라는 것은 민주당 쪽의 주장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탄핵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반란에 가담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직 특검의 기소가 있고 지방검사의 기소가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바로 독창적인 법학자로 유명한 윌리엄 보드하고 마이클 스톡스 폴슨이라는 법학자들이 써놓은 글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반란 또는 반역의 정의에 대한 원래 이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했으며 결정적으로 우리가 최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범죄자를 돕거나 선동하거나 심지어 상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광범위한 행동을 포함한다. 이는 결코 폭력적인 충돌에 참여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반란죄를 적용하는 그러니까 수정헌법 제14조에서 이 사람은 피선거권 자격 없어라고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그 조건에는 꼭 나서가지고 봉기해가지고 폭력을 저지른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 원거리에서 뭔가 상담을 해주거나 선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록 탄핵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 무죄라고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람들을 선동했던 근거들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선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반란 혐의를 반란 동참 내지는 이런 그 반란에 뭔가 연루되어져 있다라는 것 정도만으로도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쪽의 주장 이야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헌법센터 소장이고 전직 연방항소법원의 판사였던 마이클 맥코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 맥코넬도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맥코넬 법관도 트럼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인데 적어도 법 해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국무장관과 같은 당파 정치인에게 투표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실격시키고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은 것인데요. 그 뭐냐 하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이 사람이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할 때 가장 그 결정권이 만약에 주 국무장관한테 있다면 주 국무장관은 당적이 있는 인물이 아니냐는 거죠. 민주당, 공화당 이런 당적이 있는 인물이, 그런 당적이 있으면은 자기 편이 있고 반대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 유권자들이 원하는 인물을 빼앗길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의 선택, 남용이 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비민주적인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권리가 주 국무장관한테 주어진다. 주 국무장관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은 선거권이 있어 없어, 피선거권이 있어 없어, 이 명단에다가 이 사람 지워 빼도 돼,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으로 비민주적인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미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공정하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주 국무장관이 그런 국민들이 자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을 박탈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베시 맥커히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뉴욕 포스트에 어제 기고문을 냈는데 이 기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라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미국은 그것이 기본권이었다. 모든 국민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다 이 원칙을 존중합니다. 유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죄일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에 대해서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한다라는 그 계획은 트럼프가 투표에 참여하려면 법정에 가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소송이 걸리거든요. 이 사람은 투표권에서 이름을 빼야 된다, 투표용지에서 이름 빼야 된다라고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주 국무장관들한테, 아까 애리조나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애리조나주 국무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법원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지 주 국무장관의 권한이 아니다. 결국 소송을 걸어야지 뭐 얘기가 진행이 되지 나보고 어떻게 해라 그러면 나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뉴햄프셔도 법무장관한테 의견 물어보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권한이 법정에 있다. 혹은 의회에서 법을 만들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좌파 단체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의회에 가가지고 법을 만들자라고 하면은 일이 힘들어지고 골치 아파지지만 가능성도 낮아지지만 소송을 걸어서 법원으로 가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당연히 큽니다. 소송을 걸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본인이 이제 피소가 된 법정에 나가서 본인이 반란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적어도 23개 정도 되는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주에서 모두 다 이런 소송이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면, 아니 뭐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주에서도 소송 걸려면 얼마든지 걸 수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개 주에서 전부 다 이런 소송이 걸렸다. 그럼 그 50개 주에서 벌어지는 소송에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만약에 트럼프가 자신이 결백하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저 사람은 죄가 있는 거야, 반란에 가담한 거야 라는 이미 심증적인 유죄 판결을 이미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처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베시 맥커히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무죄를 받을 때까지,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트럼프는 결국 유죄인 것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미국적이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이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이건 트럼프를 뽑느냐 안 뽑느냐하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국민들이 선거권을 좀 주 정부한테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서
지금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빼자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건 뭐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연방의회에서 탄핵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결국 트럼프가 반란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 뭐 당연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주에서 다 소송이 벌어지게 되면 그 소송을 대처하느라고 트럼프는 엄청난 시간과 돈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것이고요.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에 처해지게 되겠죠.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바이든이 아닌 다른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아주 격렬하게 선거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는 상황에서 트럼프에 대해서는 온통 법원에 나와가지고 모든 날짜를 다 법원에서 보내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 뭐 선거 결과가 희한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부정선거를 한다고 해도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트럼프가 지는 것으로 결과를 만들어 버리고 있고, 나중에 가가지고 언론들이 야, 트럼프가 처음에는 인기가 좀 있었는데 이 법원에서 모든 시간을 다 뺏기는 바람에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실제 투표 결과는 민주당한테 진 것으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갖다 다 세뇌시켜 버리면 그냥 보통 국민들은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테니, 여러 가지 입장에서 지금 트럼프한테는 매우 불리한 형세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트럼프가 반란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면 뭐합니까? 선거운동할 시간 다 뺏기고 돈 다 뺏기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공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심상치 않다라고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시물을 써놓았는데요. Almost all legal scholars have voiced opinions.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목소리를 내기를 수정헌법 14조는 has no legal basis or standing relative to the upcoming 2024 presidential election. 2024년 대통령 선거, 다가오는 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아무런 입장이 없다. 수정헌법 제14조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법적 근거나 입지가 없다. 여기에 법학자들이 동의했다. 이것은 결국 선거 개입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급진 좌파 공산주의자들, 마르크스주의자들, 파시스트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꼼수일 뿐이며, 그들은 가장 부패한 대통령인 그들의 후보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다시 훔치려고 지금 꼼수를 쓰는 거다라고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뭐 관련해서 각 주에서 또 소식이 나오게 되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그 바이드노믹스가 점점 추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바이든 정책에 맞추어서 바이든의 말에 맞는 그 통계치를 지금 조작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다. 저희도 한번 예전에 방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예 저스트 뉴스에서 숫자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내놓은 숫자들인데요. 이 파란색 숫자는 처음에 내놓았던 숫자들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숫자가 이후에 수정된 숫자들입니다. 보통 정부에서 어떤 지표들을 발표를 할 때에는 1차적으로 추정치를 먼저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치를 발표를 하고 한 번 더 가서 확정치 발표를 합니다. 보통 3번 정도 나누어서 경제지표들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노동부도 그렇고 상무부도 그렇고 내놓는 지표들이 보면은 마치 경제가 좋은 것처럼 그렇게 숫자들을 내놓는 것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발표가 그렇게 나오니까 발표 나온 것을 보도를 해드리고는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수정되는 수정치들은 실제로 처음에 발표됐던 것들보다는 더 낮은 숫자들로 바뀌더라라는 것이죠. 이거는 GDP도 그렇고 일자리 지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연방노동부가 46대 대통령 하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급여 성장률 예측을 과대평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국민들은 이상하다 그러죠. 뉴스를 보면은 급여가 오르는 것으로 나오는데, 물론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잡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보도는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느끼는 급여가 올라간 부분하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지금 노동부에서 부풀려서 인건비가 더 많이 올라간 것처럼 부풀려 가지고 보도를 한 것이 있었다. 과대평가했다라는 거죠. GDP도 마찬가지인데, GDP도 높게 잡았다가 나중에 그만큼 안 됐다라고,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았던 것인데 계속 좋았던 것으로 뻥튀기 발표를 해왔다. 그럼 뻥튀기 발표를 그럼 왜 했느냐? 결국은 결론은 하나죠.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고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바이드노믹스를 지지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숫자들이 나왔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 중소기업 로비단체인 Job Creator Network의 알프레도 오르티즈는 노동력 참여율이 바로 거기에 있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용주들은 채용을 다시 보류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반드시 사람을 내보내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신규 채용은 보류하면서 그렇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지는 않는, 왜냐하면 일은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을 뽑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두 우려되는 부분이다. 원래 이 경제가 발전하려면 신규 채용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요. 신규 채용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은 그 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현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지금 딱 정체되어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첫 번째 추정치 발표에서 반드시 드러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동부는 계절 조정 일자리 증가를 과대평가했다고 하고요. 처음에 미국이 12월부터 1월까지 51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이후에 4만 5천 개 과대 추정했다고 하면서 47만 2천 개로 낮춰서 발표를 하고, 1월부터 6월까지 성장에 초점을 맞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노동부 일자리 증가가 32만 5천 개가 과대평가됐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6월 달에 보면은요, 6월 달에 나온 숫자는 더 황당한데, 여기 지금 이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3월 달에는 추정치하고 수정치하고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지금 6월 달 같은 경우는 이만큼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벌어진 간극을 보십시오. 추정치에는 20만이 조금 넘어가는 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수정치에서는 요 절반쯤 10만 정도로 나옵니다. 2배를 뻥튀기 한 겁니다. 2배를 뻥튀기 한 겁니다. 이런 지경이다. 바이드노믹스가 바꿔서 이야기하면, 바이든이 경제 정책을 잘해서 지금 미국 경제는 여전히 튼튼하다라는 주장을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해 주려고 이렇게 뻥튀기 발표를 해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슬쩍 실제 숫자로 바꾸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특히 심각한 과대 추정 6월 달에 발생했다, 바로 이야기해드렸고요. 노동부는 2021년과 2022년 내내 급여 고용을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했으며, 전반적인 수정으로 일자리 성장이 과소평가됐음을 보여주었는데, 2023년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과대평가하고 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이후에 이 연방정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바이드노믹스 내러티브에 맞추려다 보니까로 저희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연방 조직들이, 정부 조직들이 지금 바이든의 정치 활동에 맞추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뭐 그렇게 새로운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모든 정권이 실제로 연방정부 조직들한테 모종의 그러한 압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뭐 압박이 없더라도
연방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자발적으로 그런 뻥튀기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이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바이든 스타일이다.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바이든 스타일. 참 애매하게 이상한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헌터 바이든 뇌물 받았다. 은행 기록 다 있다. 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백악관은 부인합니다. 바이든은 받은 적 없다. 바이든은 관여 안 했다. 그렇죠? 지금 의회 의원들이 찾고 있는 내용도 바로 그건데요. 바이든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 게 있느냐? 아직 그거 못 찾았습니다. 가족들한테 들어간 건 찾았습니다. 의심되는 거는 있습니다. 그냥 퍼스트 네임 없이 그냥 바이든한테 보내는 거로만 되어져 있는 그런 돈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조 바이든한테 간 거냐, 조셉 R 바이든한테 간 건 이걸 확인을 지금 할 방법이 없어서 계속 그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찾아지지 않는다면 탄핵이 무모한 시도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공화당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지 않는다면 서둘러서 탄핵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서둘러서 탄핵하지 말고 정확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먼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 의원들이 이제 그런 증거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이든 스타일이 다 이런 식이다. 정확하게 바이든이 죄를 졌다라고 딱 꼬투리를 잡으려면 안 보이는, 잘 안 보이는. 그러나 의심은 매우 되는 뭐 이런 거죠. 이런 상황.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바이드노믹스라는 기치에 맞추어서 지금 연방 정부가 이렇게 이상한 뻘짓을 했다. 의심은 매우 되는데 그런데 증거가 있느냐? 참 애매하다. 이게 바이든 스타일이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저희가 8월 말이었죠. 8월 말에 올랜도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를 며칠 제가 못했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행사를 취재하러 갔었던 거였고요. 현장에서 취재한 영상 편집이 이제 나와서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미주 한인 소상공인 총연합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미주 한인 소상공인 총연합회가 올랜도에 있는 비즈니스 엑스포에 한국 기업들을 참가시키는 일을 지금 올해가 두 번째, 작년에 처음 하고 올해 두 번째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특별히 이 월맛 비즈니스에서 후원을 해주어서 월맛 비즈니스 멤버들, 거기에 파트너십 헤드 오피서가 이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 부스에 가가지고 직접 한국 상품들, 제품들을 다 둘러보고요. 저도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지켜보면 한국 제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현지인들이, 미국 현지인들이 인정하고 높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마케팅 노력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한국 중소기업들이 재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미국이라는 시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미국은 마케팅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한국처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엄청난 마케팅 비용과 노력을 잘못 투자했다가는 오히려 손실만 보고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투자를, 효율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있는 파트너들이 한국 기업들과 잘 공조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러한 역할을 미주 한인 소상공인 총연합회에서 지금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일단은 첫 번째 작년에 있었던 행사 그리고 올해 있었던 행사 둘을 좀 비교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행사에 나온 한국 제품들이 좀 더 현실적인 그 미국 시장에 먹힐 수 있는 현실적인 제품들이 좀 나와 주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참가하는 기업체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더 많이 참가시키고 싶었으나 지금 이제 제품이 준비된 중소기업이 적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가하는 중소기업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주최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좀 더 늘어나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엑스포에 참가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뭐 시장 분석이라든가 브랜딩, 마케트 브랜딩하는 법이라든가 혹은 무슨 뭐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혹은 뭐 디스트리뷰터들과의 어떤 직접적인 면담을 더 많이 가진다거나 뭐 이러한 구체적인 다른 활동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닐까. 엑스포 행사에 딱 왔다 가는 거로만 끝날 게 아니라 추가적인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지금 미주 한인 소상공인 총연합회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의 모습을 저희가 한번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개최된 올랜드 비즈니스 엑스포에 지난해에 이어 한국 중소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한 올해 비즈니스 엑스포에는 특별히 월마트가 스폰서로 나서서 한국 기업들과의 만남에 기대가 컸는데요. 행사장으로 직접 가보시겠습니다. This year is bigger than last year, so we've grown the event. Look like we'll probably grow it again next year. So one of the other things we have this year, we're sponsored by Walmart Business. So as many of you know, Walmart is an international company, but they're here to meet with other businesses that want to get their products out into the on the World Wide Web via their platform for e-commerce, but also potentially in Walmart stores. So one of the benefits that the Korean companies can have is to meet these folks, to see what they have available, and allows them then to make that connection to potentially be able to offer their products in a store or on an e-commerce platform. So we're really excited to have Walmart Business as our title sponsor this year that can help our businesses get connected and to grow. 행사장에는 월마트 비즈니스에서 파트너십 수석을 맡고 있는 라이언 라미네즈가 한국 중소기업들의 부스를 앤드류 콜 회장과 함께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기업 부스를 돌아본 라미네즈 수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Every product that I saw would look nice. It was aesthetically pleasing, nice to hold. Love all the samples. The Walmart Business is the B2B side of getting the products that business owners and entrepreneurs need. But what we also try to be is the internal liaisons of all the B2B initiatives that are happening across the Walmart enterprise. So what we try to do is make the connections and the introductions when necessary. So we used to lead up some of the business development efforts for Walmart Marketplace. And I know a lot of those products could do really well online. So we try to make those introductions and see if it makes that as a starting point, and then work deeper form a deeper relationship and partnership to see what we can do to get more visibility for these products. Personally, I have two beautiful golden doodle dogs, so I like the dog water. I probably need to read a little more about what the pH levels and the importance of that for the dog's health, but also the toothpaste and the salts, they smelled very nice. And if I wasn't flying home, if there was like a travel size, I'd definitely try to take some of those home. But yeah, all four of the products that we saw looked fantastic. I see the air purifier one as a potentially good fit for a B2B specific SKU and initiative. But that's a good thing about Walmart. We got the size, and there's probably an industry and a vertical that could potentially use it, and we're always open to have further discussions and conversations. 유센포스트는 한국에서 참여한 기업들과 1대1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참여한 중소기업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퓨어라인에 저희가 미국하고 캐나다 지역을 총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애완견들이 먹는 물통인데 그 알카리수, 약한 알카리수로 변환을 시켜줘서 동물들이 먹기에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전용수를 위한 그 도구를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플라즈마로 만든 공기 살균기입니다.
한국에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조달청 공공조달에서 판매 1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구급차에 다 이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방식은 반영구 중입니다. 예, 병원의 병실, 보건실 또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살 바이러스 테스트한 제품입니다. 학생이면 자기 책상 위에서 공부할 때 또 저거 조업하시는 분들은 식탁 테이블에 이렇게 올려서 서로 이제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내수 시장의 성장의 한계는 분명하고 분명히 이제 미국 시장이라는 큰 시장을 교두보를 삼아야지만 이제 글로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저희가 너무나도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미국 시장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에 좀 특화되고 좀 더 어울릴 만한 바다 낚싯대 위주로 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원투대라고 부르고요. 던져놓고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펼친 길이는 2.7m 굉장히 긴데 접었을 때 길이가 이제 45cm예요. 기내용 캐리어에 쏙 들어갑니다. 저희 백나고는 100가지 즐거움이 온다 라는 뜻으로 대한민국 국부 해양심층수 프리미엄 소금 제품과 그다음에 소금으로 만든 프리미엄 치약 제품을 가지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심해 200m 내려가면 대륙붕이라고 햇볕이 투여되지 않는 곳부터 해서 저희가 심층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유해균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청정하고 깨끗한, 그다음에 고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물입니다. 한편 행사가 열리기 전날에는 한국 중소기업들과 플로리다주 올랜도 카운티의 당국자가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미주 한인 소상공인 총연합회에서 환영 만찬을 개최한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렌지 카운티 시장의 특별 보좌관 셜리 웡은 올랜도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면서 한국 중소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나온 참가 기업들의 소감입니다. 저는 세계 몇 군데 박람회를 가봤는데 미국은 처음이라서 솔직히 기대 좀 반, 걱정 반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박람회가 괜찮았고 굉장히 사람이 또 끊이지 않았고 그런 분이 굉장히 좋았고 또 굉장히 또 관심을 적극적으로 좀 가졌었고 다른 데에 비해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좀 부딪히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고 이런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처음 제품을 만들어 놓고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진출을 하는지에 대한 걸 실제 경험을 해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짧았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약간 희망적인 걸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약간의 설레임도 있고 기대도 있고 약간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이렇게 짧지만 이 성과는 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가 있다는 거에 좀 놀랐습니다. 설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 되게 진실되게 말씀도 해주시고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걸 토대로 저희는 좀 소통하는, 한편으로는 이 일반인들의 의견과 생각도 들을 수 있는 장이 되었고 월마트나 이런 규모가 있는 업체들 딜러로부터 시장의 가능성을 얻어가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외로 여기 미주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장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수석부회장님들 그리고 임원님들이 너무 많은 열정으로 띄워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장마리아 총회장은 내년에는 오렌지 카운티, 올랜도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아시안 비즈니스 엑스포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오렌지 카운티 시하고 아시안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오실 기업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소개도 좀 해 주시고 그때는 또 워마트나 샘스클럽 또 다른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도 진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 미주 한인 소상공인 총연합회의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 제2회 올랜도 비즈니스 엑스포 화이팅!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뉴스앤포스트 홍성구 기자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UT 오스틴, 그러니까 이제 오스틴,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교에 37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약정을 했습니다. 일단 100만 달러를 기부했고요. 장학금하고 펠로우십으로 학교 연구 개발에 27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에도 마찬가지고요. 인력난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한국 기업들이 좋은 인재들을, 인력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을 돕는 헤드헌팅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회사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사람을 그냥 구하려고만 하지 않겠다, 기다리지만 않겠다, 직접 인력을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은 삼성전자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등 해서 여러 대기업들이 더 많은 우수 인력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발표한 내용에 보면 초기 계획에는 학부생 40명을 위한 장학금, 대학원생 10명을 위한 펠로우십을 포함시켰다고 하고요. 학생들은 회사의 유급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양 기관의 반도체 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금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고요. 지금 대만의 반도체 회사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를 치르는 격이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홈구장 경기를 치르는 격이다라고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미국에 직접 진출을, 물론 대만 기업도 미국에 진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그 패턴을 보면은 한두 군데다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거의 이게 미국 기업인지 한국 기업인지 구분이 안 되게 현지화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현대자동차, 기아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한국 기업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들어오게 되면 그 상당 부분, 경영도 상당 부분은 현지인들한테 맡겨서 운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지인들이 운영을 해야 사소한, 예상치 못했던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만드는 공장이죠. 파운더리를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테일러시의 건설 중인 파운드리 공장은 약 500만 평방미터 규모이라고 하고요. 500만 평방미터 상상이 되십니까? 엄청난 겁니다. 5G와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활용될 첨단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다. 연내에 완공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가동을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한 공기에 정확하게 딱 맞추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현대자동차 조지아주 공장도 지금 내년에 가동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데,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은 이 글로벌 기업들의 정체성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사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충분한 고급 인력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텍사스주는 어떤 노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퀵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인력 훈련을 주정부 차원에서 시켜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텍사스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점차로 이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역량을 크게 발휘하면서 그 지역 사회에서도 한인 사회의 위상이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오스틴 지역에서도 저 같은 그런 인터넷 언론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 계시면 연락 주시고요. 저희 뉴스앤포스트랑 협업을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마찬가지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조지아주 이야기인데요. CJ 푸드빌에서 뚫레주루 아시죠? 뚫레주루 제과점, 이 빵집 뚫레주루 공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앞으로 지을 공장의 조감도인데요. 무려 4,700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500억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데 게인스빌이라는 지역에다가 짓고요. 게인스빌은 지금 조지아주에서 아틀란타 한인타운, 그러니까 한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귀넷 카우니에서 멀지 않습니다. 차로 한 30분 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요. 근데 그곳에다가 이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요. 28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주지사 사무실에서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주지사실에서 나온 보도자를 보고서야 알았는데 이 조지아주에서 생산되는 먹거리, 식자재가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자재의 거의 10%를 차지하고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은근히 깜짝 놀랐고요. 이 공장을 지어서 이게 완공이 되면 2025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1억 개가 넘는 빵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예, 1억 개가 넘는 빵. 무게로 따지면 19,000톤 이상의 빵을 생산할 수 있다. 아마 이제 미국 전국에 유통시킬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사 발표 내용을 보면은 조지아주가 물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든 이틀 안에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류를. 그러니까 조지아주에다가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국의 80%에 이틀 안에 물건을 보낼 수 있다. 상당한 겁니다. 이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류 유통인데요. 근데 그 물류 유통을 어지간하면은 파업이라든가 이런 그 돌발 변수 없이 그런데 저촉받지 않고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게끔 보장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유통 구조가 다 갖춰져 있는 곳들이 많지가 않은데 지금 사바나 항만도 그렇고 고속도로 연결되는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도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항만 같은 경우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이 CJ 푸드빌 통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조지아주 대서양 쪽에 사바나 항만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항만에서 내륙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지금은 다 트럭으로 거의 대부분 트럭이나 기차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하를 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운하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강길이 있거든요. 사바나 강이 있는데 이 강을 지금 계속 더 깊게 만들어서 더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강 줄기가 지금 이 CJ 푸드빌이 만들어지는 게인스빌까지 연결이 된다. 2026년에 지금 백길이 연결되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물류 유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들이 갖추어지면서 기업들이 선택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여간 지켜보겠고요. 주지사실에 따르면 미국 100대 식품 가공 기업 중 절반이 조지아주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식품 가공 기업의 입지는 2022 회계년도 동안에 가장 많은 신규 산업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2023년 회계년도에만 9억 2,3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 식품 가공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엄청난 거죠. 예, 엄청난 투자가 지금 조지아주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영화 산업, 자동차 산업 이런 것만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다. 모든 면에서 지금 조지아주가 잘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청소년 약물 중독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기 전에 조기 예방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이 한 학생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콜럼버스 주립대학이라는 그 조지아주에 있는 학교입니다. 조지아주에서 가장 큰 도시 얘기해라 그러면은 당연히 애틀란타죠. 그 다음에 뭐 사바나, 콜럼버스, 메이콘 이런 도시들을 이야기합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아주 대형 도시들인데요. 이 콜럼버스 주립대학도 상당히 유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올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연다. 총 3회에 걸쳐서 열립니다. 일단 이번 주 목요일 9월 7일 날 한번 열리고요. 두 번째 세미나는 11월 2일 날 열리고요. 그리고 내년 2월 1일에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 심포지움 3번을 연달아서 한미동맹 70주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심포지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 여름방학 때에는 이 학교 콜럼버스 주립대 학생들하고 교수진이 함께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한국을 방문해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뭐라고 합니까? 안보 현장들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좀 방문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기획 담당자 교수들이 2명이 있는데요. 키어런 교수라는 분하고 그리고 이제 이대우라는 한인 교수가 또 있는데 이 이대우 교수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미동맹은 6.25 전쟁에서 탄생한 등대와 같다. 예. 일련의 행사는 지난 70년 동안 양국의 공동 여정을 지속적으로 이끌어온 유산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기리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키어런 교수, 데이빗 키어런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은 군사 역사를 전공한 분인데요. 한미 관계에 있어서 방대하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상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패널을 구성하게 된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정치적 역학을 분석하고 미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주요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일단 9월 7일 날 있는 세미나 심포지움에 패널로 나오는 분 3분이 있는데요. 3분 다 쟁쟁한 분들입니다. 예,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합동사령부의 사령관도 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니 타운 같은 경우에는 38 노스라고요. 38 노스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38 노스 연구소는 북한 전문 연구소입니다. 북한 전문 연구소인데 저희가 그러니까 띵크탱크죠. 띵크탱크인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약간 우파 띵크탱크입니다. 근데 이 38 노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아예 위성을 하나 찝어가지고 북한의 위성 사진을 계속 공개를 합니다. 지금 위성 사진을 보니까 미사일 준비하고 있다. 위성 사진을 봤더니 지금 포로 수용소가 정치 포로 수용소가 지금 어디로 옮긴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를 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는 북한통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프랭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북동아시아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1900이 아니라 2006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가 어떠한 모습이고 한미동맹을 둘러싼 지정학적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분석을 하고 특히 북한의 위협 문제 어떻게 가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될 것이다. 의미 있고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하는 행사에서는 1953년 휴전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2006년까지 한미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좀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년 2월 1일 날 하는 3번째 세미나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의 유산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과연 한국 전쟁을 통해서 한미 동맹 관계가 완전히 굳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가꾸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도나호라는 소장이 있는데요. 이 도나호라는 팻 도나호 소장은 은퇴한 소장입니다. 투스타
있고요. 근데 이분은 지금은 포트 무어라고, 과거에는 포트 베닝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올해 5월 달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포트 무어라는 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미국에 있는 육군 보병 훈련소 중에서 제일 큰 훈련소입니다. 이 포트 무어라는 곳이. 이곳에 가면은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군사 역사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안에 그 한국전 기념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백선엽 장군의 음성 뭐 이런 것들이 좀 녹음돼서 들을 수 있게 또 해놨고요. 뭐 이런 기록물들이 좀 남아 있는 곳인데, 이 포트 무어의 사령관 출신이 바로 이제 팻 도나호고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콜럼버스 주립대학교에서 또 이 군 관련 리에종 역할을, 연락관 역할을 하고 있는, 특별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대호 교수하고 또 그 학교의 데이비드 키어런 교수하고 이렇게 3명이 학생들을 인솔을 해서 한국을 방문하겠다. 재밌는 것은 그 도나호 소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국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데 그게 아주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본인이 군인이 되자마자 1998년에 1989년에 한국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근데 이 인물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한강은 서울을 관통하는 강이다. 한강 개발은 한강의 기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이 태평양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은 우리 전략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이 외교, 군사, 경제 전반에 걸친 한미 관계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미 관계는 한국한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인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도 중요하고 미국에도 중요한 이 한미 관계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연구, 끊임없는 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 콜럼버스까지 가시기가 좀 머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9월 7일 저녁 7시에 세미나가 열립니다. 입장료 무료고요. 세미나 끝나고 나면은 간단한 다과도 제공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웹사이트에 그 강의실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한번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올랐다, 올해 들어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오히려 무보험 운전자들이 판을 친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가 그런 보도를 오늘 했는데요. 연방노동통계국의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달에 차 보험료가 작년 7월 달보다 전국 평균이 16% 올라갔다. 2013년에 비교하면, 10년 전에 비교하면 70%가 더 비싼 가격이다. 10년 전부터 작년까지는 많이 서서히 올라왔는데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는 갑자기 16%가 올라간 겁니다. 물론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 더 올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료가 갑자기 올라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보험회사들이 적자를 보기 때문이다입니다. 비용들이 증가가 됐고, 그리고 재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비용이 증가한 거는 왜 그러냐? 물가가 올랐으니까. 모든 물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비용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종이 한 장부터 전기료까지 다 올랐으니까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모든 물가에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올랐죠. 거기다가 재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예전보다 사건 사고들이 좀 더 많아지는 걸 저희가 보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집에 꽁꽁 박혀 있다가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생기는 문제들이 생각보다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거는 무보험자들이 자꾸 생긴다라는 겁니다. 무보험 운전이라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랬다가 사고를 내면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험료를 조절할 때에는 단순하게 계산기 돌려가지고 우리가 돈을 버냐 못 버냐만 따져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정부기관들이 굉장히 지금 보험료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보험 부서들이 주마다 또 따로 다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봐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하나의 큰 사회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다. 지금 노동통계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자동차 관리 비용이 작년 7월 대비 13%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폭설, 토네이도, 우박을 동반한 폭풍 등의 피해로 보험금 청구가 증가한 콜로라도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52%가 늘어났다. 플로리다 같은 경우 더 심합니다. 보험회사들이 허리케인 피해와 관련한 지급 보험금을 메우려고 차 보험료를 88%나 인상했다. 플로리다주. 어디 살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다. 대형 보험사 스테이트팜은 2022년 자동차 보험 사업에서 134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실제로 몇몇 보험회사들은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손님들을 리뉴얼을 안 해주겠다라고 발표하는 회사들도 지금 몇몇 나오고 있는데 그게 보통 이름이 없는 조그마한 회사들이 아니고요. 대형 보험회사들이 그런 경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뉴욕의 한 보험사가 18세에서 34세 사이에 2,7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17%가 지난 한 해 보험 없이 운전한 적이 있다라고, 단 하루 보험이 없더라도 어쨌든 보험 없이 운전한 적이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17%. 예. 솔직히 그냥 막말로 이야기하면은 보험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나 차량이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살상무기가 도로를 횡보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음주운전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네, 사고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고 치고 싶어서 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미친놈 아니고서는. 근데 사고 내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걸 어떡합니까? 예. 각 주의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감독하긴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책정할 때 어느 정도 이익률을 반영하는 게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당국의 감독도 사실상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동남부 지역에서는 일부 보험사가 철수하는 바람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험사가 많지 않다. 예전에 비슷한 예를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험회사를 새로 설립을 했다가 신규 보험회사인데 이게 보험료를 받는 것보다 배상으로 주는 돈들이 더 많으니까 감당을 못해서 파산하는 이러한 보험회사들이 간혹 나옵니다. 이 동남부 지역에는 그런 회사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파머스 보험사는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주에서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드는 이런 뉴스들이 자꾸 쏟아져서 참 저희도 갑갑하기 짝이 없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시고 경기 침체 극복하세요. 트럼프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의 전기차에 대한 광기를 멈춰라 라는 이야기를 꺼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조 바이든이 전기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광기를 끝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미시간 같은 주, 과거에 보면은 자동차 생산의 허브로 이야기됐던 이 북동부의 주들, 이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동차 제조를 종식하게 될 것이다. 끝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까지 했다. 트럼프는 트루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삐뚤어진 조 바이든의 전부 전기차 개념. 이거 미친 거다 이거죠. 전부 전기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부, all electric car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전기차로 만들겠다라는 미친 계획.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친 정책. 이게 시행이 되면 위대한 미시간주에서는 더 이상 자동차 산업이 없게 될 것이다. 전기차 생산 기지들은 지금 북쪽에 있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남쪽이나 서부에 좀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동부 지역에 있는 내연기관차 생산하던 공장들은 갈수록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문제는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는 것 자체라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 전쟁이 문제입니다.
중국이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는 지적합니다. 100% 중국이 가져가게 될 거다. 자동차 노조 여러분, 트럼프에게 투표해 주세요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나를 지지해 주면 이 모든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올 것이다. 학교에도 선택권을 주죠. 학부모들에게. 그래서 공립학교 보낼래, 차러스쿨 보낼래, 홈스쿨 할래,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자동차에도 선택권을 줘야 된다. 난 내연기관차가 좋아요. 나는 전기차가 좋아요. 선택권 줘요. 나는 수소차가 좋아요. 자동차도 선택권을 줘야 된다. 국민한테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 전기차로 다 바꾸고 내연기관차를 없애려고 하느냐? 배기가스 줄이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죠. 석유 에너지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리겠다. 다 전기 에너지로 바꿔버리겠다라는 정책을 바이든 정부에서는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러면 친환경 정책인가? 그것에 대해서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죠. 그 배터리 폐기물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마무시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 뭐 풍력발전소, 태양열 발전 그 지별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친환경적인가? 꼭 그렇지만도 않다. 막 고래들이 죽어나가고 5만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 배기가스를 줄이자라는 거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석유 안 파면 석유를 파내지 않으면 마치 지구가 깨끗해질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정책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느냐는 거죠. 결국은 미국에서는 석유 안 파라고 해놓고 석유가 모자라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제발 좀 파주세요. 더 많이 파주세요라고 애걸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 보고 있는 거죠. 전직 대통령이나 2024년 공화당 예비 선거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트럼프는 전기차로의 전환은 모든 자동차 제조 일자리를 중국으로 보내게 될 것이고 미국 자동차 산업을 사실상 종식시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과장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틀린 말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배터리이고요.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료의 전 세계 시장의 80%는 중국이 주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말이 과장된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 정책은 어떻습니까? 중국산 쓰지 말라고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산을 쓰지 않으면서 전기차 생산이 과연 가능하냐? 업계에 있는 분들은요, 그거 사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많이들 합니다. 근데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죠,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전미자동차 회사, 올 일렉트리카 얘기가 여기 나오는군요. 네. 전미자동차 노조의 존경받는 회장 쇼 페이는 전부 전기차를 허용할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전기차는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미 거대한 전기차 과잉이 전제하며 전기차는 멀리 가거나 오래 가지 못하고 매우 비싸며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트럼프에게 투표해주면 이 광기를 즉시 멈추겠다. 여기 써있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에게 투표해주면 이 광기를 즉시 멈추겠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바이든의 멍청한 정책을 좋아한다. 미시간과 다른 자동차 주들을 구하라. 미국 소비자들을 구하라.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나오죠. Michigan and the other auto states save the American consumers. 미국 소비자들을 구하라. 그러려면 트럼프를 뽑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트럼프 선거운동 하려고 이제 써놓은 글입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를 그냥 선거운동 하려고 하는 말이구나. 그냥 그렇게 가볍게 넘기기에는 지금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어 보인다. 더 힐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환경보호국이 예측한 대로 2032년까지 전기차 판매 시장의 3분의 2가,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판매 시장의 3분의 2가 전기차가 되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다. 이 보고서, 이 기사에 따르면은요, 14만 명의 전미 자동차 노조원들은 9월 14일 계약이 만료되는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펠란티스 등 3대 자동차 제조업체를 상대로 파업을 벌일 준비가 되어져 있다.
3대 자동차 업계에서 지금 파업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46%의 임금 인상, 46%. 와, 주당 32시간 근무. 주당 32시간 근무는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겠다는 겁니다. 8시간씩. 그리고 기존 연금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연금 복원해달라. 지금 이제 노조의 요구 사항이 좀 지나치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노조가 이렇게 요구를 해 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사측이 또 협상을 벌려 나가겠죠. 어떤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파업을 한다. 북쪽에 그래서 망한 겁니다. 파업하다가 노조 만들어 가지고 파업하고 그래서 포드가 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주 5일 근무제를 뭐 실시하고 5만 가지 혜택들을 주고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취했지만 그러나 근로자들은 끊임없이 더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고요. 특히 노조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부추겨 왔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다. 이제 주 4일 근무, 이제 앞으로 이러다 보면 주 2일만 근무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죠. 뭐 나머지는 로봇들이 움직이면 되니까. 로봇이 드디어 생산 현장에 투입이 되고 공장 관리에 투입이 돼서 인간과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인간처럼 생긴 로봇이 인간과 함께 일하는 곳들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어제 오늘 사이에 있었는데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출근 이틀만 하세요. 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받는 월급은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뭐 비슷하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하여튼 그게 시간을 많이 주면은 그 노동자들은 그 시간에 더 생산적인 뭐 다른 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좀 웃기는 짜장이 많다. 자, 오늘은 유튜브 쪽에서 방송을 일찌감치 끊어주시는 덕분에 럼블에서 지금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럼블에 올려진 댓글을 읽어드리기 전에 유튜브에 올려진 댓글 먼저 읽어드리고 그리고 럼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앞에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방공주님, 비비안님, 아모르님, 제니홍님, 네, 감사하고요. 유튜브만 지금 오늘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케니님, 유튜브의 방송 테러 느낌표 빵 해주셨는데 예, 뭐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어서 저희는 좀 익숙하고요. 예, 송윤숙님, 전기차 사고 싶은 사람 전기차 사고, 가솔린차 타고 싶은 사람 사도록 제발 각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말라. 공산국가냐 여기가?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쩌다가 미국이 지금 공산당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주의 국가, 공산당 국가처럼 돼버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나라, 왜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는, 정말 미국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미국은 미국이 아니다. 자,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맞죠. 선택권을 주는 것이 미국적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꺼진 이야기들이 쭉 나왔었군요. 네, 그 다음에 럼블로 다 옮겨가세요 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럼블 주소를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요. H킴님, 써니킴님. 예,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 유튜브 댓글창은 인터넷 주소를 적으면 자동으로 삭제를 해버립니다. 저희만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소를 알려드릴 방법을 저희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 드렸네요. 럼블로 넘어가겠습니다. 럼블에도 오늘은 방공주님, 저도 럼블로 넘어왔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제일 먼저 담비님, 담비님 홍성구 뉴스 어디서 보는 걸 원합니까? 유튜브, 럼블, 텔레그램, 페이스북 원하시는 곳에 가서 보겠습니다. 네. 아, 땡비님입니까? 전 담비라고 제가 착각했네요. 저 혼자서. 네, 땡비님. 네. 어떤 뜻인가요? 땡비. 네. 좋습니다. 유튜브는 생방이 끝난 후에 녹화 방송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라고 제니은홍님 얘기하셨군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땡비님, 홍성구 방송 시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은 한국 뉴스에만 관심이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뉴스는 정말 기가 막히게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소식에는 관심이, 미국에 사시면서도 미국 소식은 그냥 트럼프, 바이든 정도. 제가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다른 의원들 이름이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뭐 제임스 코모 정도만 얘기가 나와도 잘 못 알아들으십니다. 이름이 일단 낯서니까 그럼 일단 관심 없어 하시는 걸 보는데 하여튼 참 안타깝죠. 그리고 영어가 편한 젊은 세대들은 영어로 뉴스를 바로 접하기 때문에 굳이 한국말로 하는 방송을 찾아다녀야 될 이유가 없는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뭐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저희 NMP6 뉴스는 타겟층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타겟을 가지고 방송하는 것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좁은 타겟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한국에 계신데 미국 정세를 이해하셔야 되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사실 저희 방송을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접하는 미국 소식이 거의 대부분 엉터리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엉터리입니다. 미국에다가 특파원 보내가지고 특파원들 통해서 정보를 기사를 쓰고 해도 거의 대부분 엉터리입니다. 미국 주류 언론들이 내보내고 있는 거 번역하거나 베껴쓰기 그것도 요약해서 내보내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요. 실제 미국의 모습이 한국에 전달이 안 됩니다. 실제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게 어떤 건지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이 진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저희 방송을 좀 꼭 보셔야 된다. 저희 웹사이트 꼭 들어와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미국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반드시 아셔야죠. 미국에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사신다라는 게 갑갑하죠.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모습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잘못 이해하셔가지고요. 예. 경나니님, 네 맞나요? 예, 경나니님 그렇게 되면 내전이 일어날 수도. 네. 진원님, 네, 많은 분들이 이런 방송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렇군요. 알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유튜브에도 광고할 수 있고 페이스북에도 광고를 할 수 있죠.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밑에 보니까 한국 신문에다가 광고하는 거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제가 다른 데서도 이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사회라든가 혹은 타주에도 한인 신문들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뉴스앤포스트 광고를 좀 내면은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좀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돈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고비가 없습니다. 저희 그냥 아직까지는 좀 영세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한테 걸림돌입니다. 네. 돈 있으면 광고할래? 라고 물어보시면 다른 데 써야 될 때가 많습니다. 광고가 저희 우선순위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성장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이 방송을 모르는 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나눠주셨군요. 감사하고요.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을 만한 지인들에게 이 채널을 권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를 제대로 전하는 곳이 너무도 적은데 진원스님 감사합니다. 네. 칼슨과 몇몇 우파 논객들 바이든이 내년 대선의 불리함을 돌파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내년에 전쟁을 벌일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터커 칼슨이 요즘 유럽 지역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죠. 최근에 헝가리 프라임 미니스터하고 총리죠. 헝가리 총리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발 좀 트럼프가 빨리 복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줬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바이든은 전쟁 끝낼 생각이 없는 거죠.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쟁을 끌고 있으면 현재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장수를 전쟁 중에 교체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은 연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시 때 그게 안 됐죠. 아버지 부시 때. 예. 그게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그 이론은 깨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이 전쟁을 일으키던 뭘 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끌고 가던 뭘 하던 간에 재선의 전쟁을 이용해서 유리할 것이다라는 것은 일반론에 입각한 것이지
실제로 이번 케이스에도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터커 칼슨이 우려하는 것은 괜한 우려는 아니죠. 예.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간접적인 전쟁이니까 여기에 직접 전쟁을 벌이게 되면 러시아하고 직접 전쟁을 벌이게 된다고 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나토가 자동으로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나토 동맹국들 중에 한 나라가 어느 나라와 싸움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토 동맹국들은 다 군 파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토를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세계대전이 되는 겁니다. 과연 바이든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대전을 벌일 것인가? 만약에 모든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바이든이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적한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공론이 되고 여론이 더 확산이 되면 어쩌면은 바이든이 정권 유지하려고 직접 전쟁에 참여할지도 몰라 미국이. 이 말이 공론화되면 바이든이 그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막는 힘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파 농객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요. 땡비님은 트럼프 암살 계획 얘기도 하시네요. 이란이 원래 암살 특공대 보낸다고 그랬었죠. 네. 드론 보내가지고 트럼프 암살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떠들었던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두고 봐야죠. 트럼프가 암살이 된다면은 남북전쟁에 버금가는 내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땡비님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마가 유권자들의 리더가 누가 될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암살이 됐다. 그랬을 때 마가 유권자들을 이끌 사람이 누가 이끌겠는가? 일반적인 그 정치가들의 이론을 보면 누군가가 리더가 나와서 국민들을 이끌어 주어야 내란이 벌어져도 벌어지는 것인데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곳곳에서 소요나 동요는 있을지 몰라도 내란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일 수 있는데 그러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란이 벌어질지도 모르죠. 어쨌든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내셔널 디보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미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내란이 일어나도 사실은 크게 이상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총기 구입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40% 이상 늘어났다라는 통계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체리 2021님, 네, 경기가 좋은 것처럼 사기치는 거죠. 사실로는 사기꾼이에요. 네, 경기가 좋은 거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기치고 있습니다. 솔직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그게 국민들한테 좀 이야기가 좀 돼야 되는데 주류 언론들이 계속해서 경기 좋다, 미국 경제 튼튼하다만 계속 떠들어왔기 때문에 주류 언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들이 지금 연방정부 딥스테이트들하고 그냥 완전히 결탁이 돼서 다 똑같은 내러티브를 펼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인들 중에서 대기업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미국 경제의 하강 중인지 잘 체감 못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잘하는 줄 알고 맞습니다.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때 되면 다 올라가 주고요. 근무 환경도 나아지고 재택근무니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 근무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경기가 나빠진다는 게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퍼주는 그 비용은 결국은 다 원가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편안할지 모르겠으나 많은 분들은 물가가 올라가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한국일보 구독하는 곳이 어느 주입니까? 땡비님 한국일보에는 왜 관심을 가지시는지 한국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나옵니다. LA, 시카고, 시애틀부터 해가지고 애틀란타에도 한국일보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들은 프랜차이즈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일부는 이제 본사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애틀란타에도 한국일보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허접한 트럼프
죄송합니다. 주야 3113님 들어오셨네요. 힘들게 찾아왔습니다라고 해주셨네요. 채널도 이런 공격을 다른 채널도 이런 공격을 받았군요. 채널만은 살리시겠다고 유튜브를 연결 채널로만 이용하십니다. 저 같은 컴맹을 위해 클릭만 하면 바로 럼블 그분의 채널로 들어가집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사실은 유튜브에 이 럼블 주소 링크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정보라는 걸 클릭해서 보시면은요. 거기에 저희 뭐 페이스북, 유튜브, 럼블 주소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넘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유튜브가 좀 아주 심하게 좀 통제를 하는 건 사실이죠. 애틀란타에서 한국일보를 많이 보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애틀란타 한국일보는 프랜차이즈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웹사이트가 과거에는 제일 많이 보는 웹사이트였습니다. 지금 중앙일보 웹사이트하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쪽에서 애틀란타 중앙일보 웹사이트를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통계를 내고 있고요. 서로 자기네들이 1등이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앙일보, 한국일보를 보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니까 그 숫자는 계속 있고요. 또 애틀란타 한국일보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가 있어서요. 그 뉴스 채널은 아니고 이상무가 간다라는 채널이 있죠. 그 채널은 이제 주로 업소 탐방이라든가 혹은 업계 광고주들이 이렇게 정보 제공하는 그런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꽤 적지 않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중앙일보는 유튜브 채널 예전에 몇 년 전에 만든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애틀란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신문 발행 숫자를 이야기하면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애틀란타의 한인 인구가 15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5만 한인 인구들 중에서도 실제로 그 애틀란타 한인 타운 쪽에 살고 있는 인구들 따져보면은 대략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8만에서 9만 정도 모여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상대로 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신문 부수가 발행이 되죠. 한 3,000부? 3,000부도 안 나올 때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3,000부 발행해가지고 여기 9만, 10만 한인들을 상대로 한다라는 그런 상황. 그래서 신문을 많이 보느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헌터가 중국 기업에 돈 달라고 압박하는 전화에도 옆에 빅가이가 있다고 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진원 스님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돼주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빅가이가 바이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일단은 만만치가 않고요.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증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증언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황은 알겠다. 근데 그 인물이 진짜 바이든이냐? 이거를 이해하는 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적어도 그 자리에서 통화를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조 바이든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다라는 정도까지는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화 통화를 같이 했다라는 게 돈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전화 통화 같이 했을 뿐이죠. 실제로요. 데본 아처가 의회에서 증언한 녹취록을 보면은 조 바이든이 이 스피커폰으로 전화 통화 같이 했을 때 주고받았던 내용들은 날씨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이야기들이었지 비즈니스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비즈니스 얘기를 했던 것은 조 바이든이 아니고 헌터 바이든이었고요. 헌터 바이든이 뭐 이런저런 비즈니스 얘기를 했으나 조 바이든은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거나 끼어들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녹취록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본 아처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조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에 헌터 바이든의 해외 사업 거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고 자기는 이야기했었는데 알고 있었다. 조 바이든이 거짓말한 거다. 이것까지는 증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사업에 관여했느냐, 돈을 받았느냐 이것까지는 데본 아처의 증언으로는 증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이 조 바이든의 구조로 들어갔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굉장히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조 바이든의 가족들, 7명의 가족들이 만든 20개의 페이퍼 컴퍼니로 분산이 돼서 들어갔다는 나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조 바이든 계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은 없는 상태여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진원스님, 민주당은 전쟁하듯이 법이고 증거고 안중에도 없는데 공화당은 이렇게 양반 같으니 절대 이길 수 없음. 네. 속상한 얘기지만 현실이 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 투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죠. 네. 네. 감사하고요. 예, 주야 3113님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이 770-365-6117 이 전화번호 우리 제니홍님 전화번호입니다. 여기 전화번호 입력을 하시면은 카톡에 뜰 겁니다 아마 제니홍님이. 예, 그러면은 제가 카톡으로도 뉴스를 그때그때 보내드리니까요. 네. 앞으로 긴 레이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민감한 주제는 다소 가볍게 하셔도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뭔가 좀 변화를 시도하려고 나름대로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예. NMP6 뉴스를 제가 좀 변화를 좀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가 아니라 웹사이트, 저희 웹사이트에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정보를 올려놓는 위주로 했었는데 저희 웹사이트에 오피니언들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저희가 내용을 좀 손을 좀 볼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무언가 좀 저희도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디어대로 제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땡비님, 왜 독자 의견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네요. 예. 해킹을 당해가지고요, 자꾸. 예, 독자들이 글을 쓸 수 있게 권한을 부여를 해주었더니 자꾸 백도어 해킹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독자들이 글 쓰는 난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예. 좀 회원 가입할 때 회원 가입 절차를 좀 복잡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독자 의견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일단 그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회원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독자 의견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뭐 저희는 추진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Truth is 2424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New York City is going to be nuked. 네. 핵폭탄 떨어집니까, 뉴욕에? It is printed on the money. 돈에 인쇄가 돼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재밌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GM과 포드는 지금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경영난에 빠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기차 사업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바이든 때문에 포기를 못하고 다시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제대로 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그리고 전기차 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공장에서 40만 대 이상 생산이 가능해야, 40만 대, 50만 대 생산이 돼야, 그래야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비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주야 3113님 monthly supporter가 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럼블에서 이걸 처음 받아봅니다. monthly supporter는 처음 받아봅니다. 대간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전기차 현기차의 전기차 올인도 불안함. 현대 얘기하시는 거죠? 현대차. 네.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 모빌리티에 지금 아주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계속 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럼 에너지 정책이 바뀔 겁니다.
그렇죠? 에너지 정책이 바뀌면 전기차가 망할 것인가? 그건 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계속 추진이 될 거고요. 석유 에너지를 더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하는 작업들은 또 그것대로 또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택권을 주자.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죠. 그게 시장 경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자가 선택하는 상품은 살아남는 거고 소비자한테 외면당하는 제품들은 그냥 사장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게 자연의 이치죠. 자연적인 이치이죠.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차들은 전기차 올인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전기차 올인했다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자체 기술력만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존도도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지금 심한 중요한 부분을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로 모든 시스템을 다 전환하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좀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투자 단계거든요. 어차피 전기차 입장에서 보면 투자 단계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투자는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일단 투자를 할 때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또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과감한 투자를 할 때에는 이만큼 좋은 기회가 또 없죠. 그러니까 때가 지금은 전기차 투자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할 땐 지금만큼 좋은 때가 없기 때문에 또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거는 이해는 또 되기는 됩니다. 이건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죠. 뭐 진짜 좋은 결과가 나올지 어떨지는. 유튜브 아래 글에다가 럼블 주소를 올려놓는다. 알겠습니다. 진원스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신경 써서 유튜브 아래 글에다가 럼블 주소를 놓는 걸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직종에 상관없이 고육과 인플레는 누구나 체험하고 그렇죠. 주야 3113님 추석에 작은 선물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선물까지. 네. 이지님 이제 오셨군요. 아이고 유튜브가 안 돼가지고 오늘. 네. 유튜브에는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곧 녹화된 거를 편집해서 녹화된 거 그대로 올리면 앞부분이 너무 길어서요. 그걸 좀 편집을 해서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올리는데 또 1시간 걸리겠죠. 대략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뒤에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리 저희를 압박을 해도 제가 아무리 고통을 당한들 뭐 지금 트럼프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크리스티님 럼블 주소입니다 하고 올리신 모양인데 안 올라옵니다. 유튜브 댓글에 아무리 적어도요 인터넷 주소 다 가리더라고요. 유튜브 쪽에서. 참 갑갑합니다 진짜. 유튜브 채널에서요 저희 미주 한인문화재단 채널에 위에 보면은 동영상 재생 목록 이런 메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정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정보를 클릭하시면은 거기에 럼블 채널 주소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 들어오시면은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이 사실 좀 복잡할 수 있죠. 아까 진원스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유튜브에 글을 올릴 때 기사 제목들 쭈르륵 적는 거 그 밑에다가 바로 럼블 주소도 항상 함께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또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은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트럼프에 대한 압박 수위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있어? 뭐 앞으로 더 나올 게 또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새로운 압박이 펼쳐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옳은 방향으로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정말 악의 악한 영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9월 5일인가요?
네, 벌써 날짜가 그렇게 됐나요? 네. 와, 시간 정말 빠르네요. 9월 5일 NMP6 뉴스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